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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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많이 더우신데 도반님들 다들 잘 계시죠? 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드디어 미국까지 진출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뭐, 어디 온라인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음, 시간이 8시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반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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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여름이 되어 오고 있는데 다들 잘 계시고 어떻게 사전 투표는 하셨나요? 예, 네, 못하신 분들 6월 3일 날 투표도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생활 수업 명상센터 명상 지도사반 모임 5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음을 고요히 밝히는 명상을 한 2분 정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명상지도사반에 기존 도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새로 들어오신 도반님들도 많으신데 일일이 인사 나누지 못하고 늘 하는 점 굉장히 좀 송구스럽기도 하네요. 일단 지금 새로 오신 분 중에서 혹시, 있죠? 문비숙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조계사 앞에서 역사박물관에서 뵙고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참여했는데요. 좋은 가르침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김미지 도반님, 네,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급하게 들어오느라, 어쨌든 지도자반에 들어왔는데, 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박성준님 가능하실까요? 화면이 지금 안 보이시거든요. 박성준님, 음, 화면 안 보인 상태로. 안녕하세요. 네네,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저기 박승주인데요. 제가 네,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아, 그냥 네네네. 듣고만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조금 저희들 끝나고 시간이 되면 아직 인사 못 나누신 분들 인사 나누는 걸 하고요. 오늘 원래 공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석순이 도반님께서 정리한 거 먼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순이 도반님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 달 발표를 맡은 묘은화 석순이라고 합니다. 이번 6월 달 저희 6월 달 책은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4년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한번 읽었었고, 그 아들러의 어떤 심리학을 제가 읽고 좀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불교 공부 시작하고 나서 교수님도 한번 언급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다시 읽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불교 공부하기 전에 읽었을 때랑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감회가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니까 더 얻게 되는 것도 많고 또 불교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제가 PPT 자료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조금 그 글씨체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불교 가르침하고 좀 통하는 건지, 좀 다른 건지, 제 의견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좀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의 저자는요, 그 고가 후미타케라는 그 작가와 기시미 이치로라는 철학자의 공동 저작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시미 이치로인데요. 이분은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아들러 심리학 강의를 듣고 이 행복해지는 것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아들러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아들러 심리학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기시미 이치로라는 한 철학자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아들러 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식도 그 플라톤의 대화편 형식을 빌려서 이 철학자인 고가 후미타케와 청년인 고가 후미타케와 철학자인 이 기시미 이치로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이 저자가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먼저 살펴보면 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청년과 철학자가 밤에 만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밤부터 다섯 번째 밤까지 5개 챕터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밤에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밤에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밤은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네 번째 밤은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섯째 밤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책을 고르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2권이 있어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미움받을 용기 2권이 이제 2016년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권이 그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이론에 좀 치중을 했다면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서술한 게 바로 이 미움받을 용기 2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용기, 미움받을 용기는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아들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들러 심리학자는 그 프로이드보다 14년 정도 더 늦게 태어났어요.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그 심리학자로서 우리가 프로이드와 그의 제자인 칼 융은 잘 알고 있죠. 이 두 분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이 그 칼 융이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거는 달리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어떤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했고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그 주도하는 빈 정신의학협회 여기에서 이제 아들러가 핵심적인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이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 그 아들러가 이제 프로이드 원인론을 부정하게 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이 목적론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학설이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러는 독립적으로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결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그만큼 그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굉장히 친숙하게 알려진 반면에 아들러는 저희나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이제 심리학자로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고, 거의 뭐 제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번 그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저희가 아들러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그 아들러가 좀 시대를 앞서간 심리학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보시면 좀 늦게 태어났지만 프로이드보다 한 2년 정도 일찍 사망을 하거든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친숙하지 않은 그런 원인이 하나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를 위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즉,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우리는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이달의 책 이름도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조금 생소한 아들러지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미 이제 그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아들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러는 평생을 바쳐 인간과 그 잠재의 능력을 연구한 위대한 심리학자이다. 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위대한 심리학자가 바로 아들러인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프로이드의 원인론과 아들러의 목적론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과거의 원인에 주목을 하는데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과거의 사건에 의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게 바로 이 원인론의 전형입니다. 과거에 생긴 그 트라우마가 우리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아들러의 목적론은요, 현재 목적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인론을 부정하고 있죠. 스스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의 부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라입니다. 이 아들러의 목적론의 대전제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청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변하고 싶지만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이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키고 이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원인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는 아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한 수단도 써보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의 원인이 아니고 현재의 목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우리는 보통 불안이 원인이 되어서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원인론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 아들러 심리학은 그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과 걱정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불안감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다.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이 경험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 내용이 아니고 그 과거의 경험에 부여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고 그 과거에 내가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 상태, 현재 삶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러는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트라우마를 부정하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트라우마를 부정하고 과거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스스로 생활 양식을 선택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내가 스스로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은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인생을 사는 방식이 바로 생활 양식입니다. 삶에 대한 사고나 행동의 경향을 바로 생활 양식이라고 칭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세계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의미 부여 방식을 집약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나 세계관, 인생관 등을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활 양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생활 양식을 다시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모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 양식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생기는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도반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변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안정감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어쨌거나 어떤 변화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 현재 안정감에 균열을 주게 되고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떤 환경이든 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고 변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그 이유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 용기, 즉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해서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계속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들러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행복해질 용기가.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생활 양식을 바꿈으로써 내가 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돼요. 내가 만약 뭐뭐였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계속 가능성 속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변하지 않을 핑계만 대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가 이제 변할 수 있고 내가 그 변할 수 있으려면 결국 새로운 생활 양식을 내가 선택하면 된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면 기존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생활 양식을 바꾸면 된다라고 선택하면 된다라고 이제 철학자가 그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때 청년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쭉 듣고 나서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아. 환경도 관계가 없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의 어떤 불행을 초래하는 생활 양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내가 바꾸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의 자업자득이고 내가 불행한 것도 다 네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단죄하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이제 청년이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닐세. 아들러의 목적론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자네라고.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과거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끄집어내서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상 과거는 아무 힘이 없죠. 우리는 지금 여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밤입니다. 두 번째 밤의 부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인데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하며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남에게 미움을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싫어함으로써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친 것,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열등감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타인과의 비교, 즉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러는 건전한 열등감이라고 했는데 이 건전한 열등감이라는 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등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월성 추구가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향상되기를 바라거나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월성 추구입니다. 그래서 우월성 추구든 이 열등감은 병이 아니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동할 수 있는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 컴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아, 나는 학력이 낮아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 전 체력이 부족해서 화두 청소를 할 수 없다. 라던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이론을 이제 아들러가 도출해내는데요. 모든 인간은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른데 그 차이를 선과 악이라던가 우월하고 열등하다든가 이렇게 열등하다는 것 같은 것과 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는 대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인이 아닌 이상적인 나와의 경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경쟁을 의식하게 되면 늘 타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이제 아들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겨 승리하기보다 나 자신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네. 이 고우스님의 무한향상이 생각나시죠?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관계 중심의 경쟁이 있으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불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늘 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 경쟁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적이 믿을 수 있는 친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친구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들러는 용기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인생의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고 인생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행동의 목표는 첫 번째, 자립할 것, 두 번째,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행동 목표를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것, 그리고 사람들은 내 친구라는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행동과 심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인간관계 과제,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과제인데요.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즉,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고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는 그 인생의 거짓말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규탄할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라고 아들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인생의 과제를 회피해서 지금 불행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용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세 번째 밤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밤은 주제가 타인의 과제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이제 아들러는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인정 욕구가 바로 우리의 부자유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실감하고 열등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아들러는 상별 교육의 역량이라고 했고요. 이 상별 교육에 대해서 아들러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은 이제 인정 욕구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알고 있죠. 인정 욕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근데 철학자는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 주어진 과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타인도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아들러는 과제를 분리하라고 주장합니다. 과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또한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 과제의 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해서 이 타인의 과제를 버리면 내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의 과제인지, 이게 어느 나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구분하는 방법은 그 과제를,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공부는 부모의 과제가 아니라 아이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 뭐 직장을 구하고 이런 최종적인 결과를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너의 과제, 나의 과제 이렇게 그 구분을 한다면 너무 좀 어, 그 관계가 너무 차가운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들러는 이렇게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아이에게 개입하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해요. 그 아들러는, 아니 뭐 이건 철학자는 우리가 오히려 가까운 가족 관계일수록 우리가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거리라는 것은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되 상대의 영역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그 부자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과제를 분리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인정 욕구라기보다는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반면 이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제를 분리하게 되면 이게 또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뭐 그 방종처럼 남을 뭐 해치면서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자유만 찾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과제를 분리하게 되면 이 인간관계의 모든 카드를 내가 지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과제를 분리해서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밤입니다. 네 번째 밤은 부제가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인데요.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개인 심리학의 개인이란 분한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전체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전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정신과 신체,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 등 모든 이원론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적 가치관에 반대한다는 말이 저희는 중도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중도는 이제 모든 양변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초월하는 것이고, 상대되는 그 이분법적 가치관을 우리는
벗어나는 것인데 그 우리 이분법적 가치관 또는 양변에 해당하는 것이 이원론적 가치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불교와 굉장히 공통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그 앞서서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인 양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이유로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시점에서 논쟁의 초점은 주장의 타당성에서 벗어나 인간관계 문제로 옮겨가서 결국 권력 투쟁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옳고 그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론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것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감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과제 분리라고 했습니다. 이 그 과제 분리가 인간관계 출발점인데, 그러면 인간관계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공동체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감각을 그 영어권으로 번역을 할 때 요거를 social interest, 사회적 관심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동체 감각과 똑같은 그 번역은 아니지만 좀 더 그 번역해서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좀 더 실천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 감각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나와 너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인에 대한 관심도 이 소셜 인터레스트를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 목표는 이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 감각이라는 것은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거기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여기에 있어도 좋다라는 소속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과제, 앞서 말했던 일의 과제, 교우, 사랑이라는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체 감각을 이해하려면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과제 분리를 못하고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이 바로 자기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공동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것으로 공동체 범위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 공동체 감각이라고 할 때 이 공동체 범위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견이 많다고 해요. 특히 뭐 종교적인 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들러도 이제 도달하지 못할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다고 하는데 공동체 범위가 뭐냐면 가정, 지역사회 같은 기존의 범위뿐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 동식물과 무생물 등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만물을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서로 의지해서 연기로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불교의 세계관이 연기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불교를 믿지 않거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 분리가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이제 공동체 감각이 그 목표라고 했는데 과제 분리가 어떻게 공동체 감각으로 이르게 하는가? 즉 과제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목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들러는 칭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라. 왜냐하면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수직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수평 관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동일한 것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도바님들이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존재 원리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중도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아들러는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수평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보고 이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믿고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바로 과지의 분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개입이 아니고 학생이라면, 자식이라면 그 아이가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는 개입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를 분리하라고 했는데, 과제를 분리하려면 먼저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수평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하는, 참 잘했어요가 아니고 고마워요라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제를 분리하고 수평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이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수평 관계에 근거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용기 부여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 용기를 얻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과제를 분리하고 수평 관계를 맺어서 이 수평 관계에 근거한 지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용기를 부여하게 되면 용기를 부여한 나는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부여함으로써 도움이 되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있구나. 나는 공동체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면 내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공헌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수평 관계를 맺고 용기 부여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모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용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나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용기를 주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제 다섯째 밤, 마지막 밤입니다. 이게 책을 한 권을 다 하다 보니 좀 길어요. 마지막 밤의 주제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입니다. 그럼 앞서 말한 이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이 공동체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입니다. 먼저 자기 수용부터 살펴보면 자기 수용은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 수용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할지 못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긍정해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내가 시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이것을 긍정적 포기라고 해요.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용기 문제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아들러는 참 그 따뜻한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는 본래 완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이제 아들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타자 신뢰는 인간관계는 조건에 따른 신용 관계가 아니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배신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상대방의 과제이고요. 내 과제가 아니고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건 없는 신뢰, 이 타자 신뢰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앞서 그 수평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타자 신뢰를 통해 더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질 때 인간관계의 즐거움, 그 인생의 기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을 신뢰한다는 말은 타인의 친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는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자기수용 타자신뢰, 타자공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타자공헌이라는 것은 친구인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 공헌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즉, 자기 희생이 아니고 나의 가치를 실감하기 위한 행위가 타자공헌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공헌은 남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자기의 완성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타인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요. 이 앞서 이제 이 공동체 감각을 얻는 자기 수용 타자실의 타자 공헌은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기 수용,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자 신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타인을 무조건 신뢰하고 내 친구라고 여기게 되면 타자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공헌을 함으로써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 수용과 타자 신뢰와 타자 공헌은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생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행동의 목표와 심리적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행동의 목표와 심리적 목표를 공동체 감각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립할 것은 자기 수용에,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은 타자 공헌을, 그리고 심리적 목표 중에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것은 자기 수용에, 그리고 내 친구라는 의식을 가질 것은 타자 신뢰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인간관계, 우리의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민만 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아들러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아들러가 말하는 행복이란 앞서 이 공허감입니다. 근데 이 공허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공허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인정 욕구, 그것도 공허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다만 인정 욕구를 통해 얻은 공허감에는 자유가 없죠. 우리는 내 자유를 가지면서 얻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 욕구는 버려야 된다라고 그 아들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쭉 얘기하고 나서 청년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아들러가 행복이란 공허감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고작 원만한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인가? 그 원대한 이상이나 뭐 자아실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는 이렇게 다시 용기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평범해질 용기라는 것이 결국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평범하다는 것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어서 또, 이 인생이라는 것은 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찰나의 연속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거짓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라는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고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찰나의 연속, 순간의 연속이며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찰나인 지금 여기를 진지하고 진지하게 춤추고 진지하게 사는 걸세.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완결된 찰나를 춤추듯 사는 거야.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도 필요 없어. 춤추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춤을 추는 인생은 그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것은 이제 과정 자체를 결과를 보는 운동이에요. 또 우리가 여행을 비유하자면 그 반대되는 케네시스 인생과는 그 여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빠른 고속 열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피라미드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 에네르기아적 인생은 그 여행 준비부터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다 인생이다. 그거를 다 여행으로 보고 설령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돌아오더라도 그 갔던 만큼의 여행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에네르기아적 인생이고요. 그래서 이 에네르기아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은 언제나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도 이것도 불교와도 많이 닿아 있어요. 그 우리 인생 자체는 언제나 완결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러는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지침을 이제 길잡이별로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행객들이 북극성에 의지해서 길을 나서듯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 별이 필요하다. 내 하늘 위에 타자공원이라는 별을 걸면 늘 행복이 함께하고 친구도 함께한다. 요즘은 길잡이 별이 내비게이션이 됐겠죠. 이제 그 아들러는 이 길잡이 별을 이 타자공원이라고 했어요. 이 타자공원을 우리가 길잡이 별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항상 행복하고 친구도 함께 한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타자공원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성철 스님의 그 법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철 스님은 항상 이 마음속으로 화두를 하고 행동은 남을 돕는 생활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공의 진정한 의미는 남을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타자공원과 남을 돕는 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들러와 성철 스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는 적어도 이 타자공원과 남을 돕는 생활에서는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 이게 좀, 발표가 좀 길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네, 석순이도바님,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한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을 아주 정리 잘 해주셔갖고요. 수고해주신 우리 석순이도바님께 먼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름 정리를 좀 빼고 한다고 했는데도 역시 기네요. 책 네, 자체가 길죠, 그죠? 네. 자, 모두 화면에 같이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자꾸 5월이라고 한 것 같아요. 6월 원래 공부인데 제가 5월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 화면 끄고 나면은 전체 화면으로 펼쳐볼까요? 대부분 이번 달 미움받을 용기는 책을 다 읽어보셨죠? 어떠신가요? 예. 저도 석순이 도바님처럼 처음 나왔을 때 읽어보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 원래 공부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때 그냥 미움받을 용기란 책으로 읽는 거랑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어떤 선명상에 관련된 거 또는 우리가 중도 연기라는 개념을 조금 더 되새기면서 읽어보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차원이 좀 다르긴 했었어요. 그죠? 예. 자, 화면을 켜시고요. 오늘 뭐 특별한 토론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읽었던 소감 정도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또 같이 토론할 만한 게 있으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제거하시고 편하게 서로 발표해 주시거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불교 공부를 했다고 너무 불교적 관점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나? 제가 이제, 이 미움받을 연기가 좀 불교랑 연관이 있다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러가 혹시 불교를 공부를 했거나, 뭐, 부처님 가르침을 접했거나 하는 자료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그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는 없지만, 반대로 이제 불교 관련된, 뭐, 불교계에서는, 아들러의 그 이론이 불교랑 연관이 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금강식문 같은 경우에, 이제 부처님, 불교를 사랑한 철학자 시리즈로 하면서 아들러를 이제 언급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아들러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본인 아들러가 실제로 불교 영향을 받았다라는 근거는 아직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 공동체 감각이라던가, 뭐, 타자 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평 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연기나 중도랑 좀 많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읽으시면서 제가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생각에 이현숙 도반님, 이 현장에서 지금 상담 심리학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현숙 도반님 이 책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현승입니다. 음, 그, 처음에 석순이 도반님이 아들러가 안 알려진 심리학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 아들러를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러라는 분이 그 프로이드의 그 연구에서 반론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프로이드가 과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주장한 게 결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론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그 변화 목적론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알려지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담하면서 지금 불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불교하고 연관을 지었다 안 지었다라기보다는 인간 전체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하시다 보니까 불교도 우리가 마음을 탐구하고 인간을 탐구하고 본래 부처다라는 걸 탐구하는 거라서 맥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인간이라는 주제가 같기 때문에, 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상담하는 입장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현대심리학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셨고, 지금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그 석순이 도반님이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변화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불교에서 저희가 화두선으로 변화를 막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변화를 하고 싶어도 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로이드는 결정론을 주장했거든요. 만 5세쯤에 무의식 세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 그것이 평생을 간다예요. 음, 근데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있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불교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프로이드의 결정론이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정론을 이제 믿고, 그런데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변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변화하려고 하면 변화가 가능한데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변화하지 못하고 간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러가 했고, 굉장히 쉽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을 저희 화두선, 간화선, 생활 명상에서 그 변화하려는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들을 돕는 거가 또 참선 명상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명상하는 뇌에서 이 뇌가 명상을 통해서 뇌가 이 변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게 화두 참선이 됐건 이제 명상이라는 큰 틀에서 하게 되면 변화는 어렵지만 가능하다. 우리 뇌도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선희 도반님 어떠셨어요? 책 읽어보신 소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엉뚱한 걸도 언제 하고 있다 딱 걸렸네. 저는 읽으면서요, 금강경을 상기하면서 그 불자연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사 저번 말씀처럼 불자이다 보니까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부처님하고 수부리하고 주고받은 문답을 이렇게 많이 상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원인론을 주장한 트로이드하고 목적론을 주장한 그 아둘러에 대한 그게 그 관점이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 내 마음이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또한 그 예를 들자면은 그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근데 아버지한테 맞았다. 그런데 맞았기 때문에 내가 관계가 더 안 좋았다 하는 원인론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하고 사이를 더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맞은 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아버지하고 안 좋은 핑계를 만들기 위한 맞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말을 많이 하려니까 읽었던 것들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중도 사상. 칭찬도 하지 말고 꾸지람도 하지 말라는 그 중도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도 얘기해 볼게요. 네, 발표해 주세요. 어느 분이시죠? 제가, 회장님, 저 김규림입니다. 네, 김규리님 말씀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 아들러 책 예전에 한번 읽어보고, 이번에는 사실 못 읽었는데, 다시 이제 상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희망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괴롭다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과거에 있는 그 삶을 자꾸 되돌아보면서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열등의식에서 나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채는 거. 이제 사람이 저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가려져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싹 걷어내면 밝은 그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서 저희가 밝은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로움에 빠져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나선이나 하두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은. 그래서 이 방법을 뒤늦게 만나긴 했는데 이 방법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아들러의 이 책이 용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열등감이라든지 나의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기도 싫고 또 누군가가 이게 나의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알아채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핵심 메시지는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뭔지, 이런 것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그거에서 발견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그러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목적론으로 말하는 그 아들러의 그 생각이 프로이트보다는 더, 앞으로 저희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편하게 스스로 조금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 도서에 올려놓으셨을 때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석순이 도반님 그 아주 야무진 그리고 아주 충실한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굉장히 감동스럽게 읽었거든요.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소개를 많이 했고 또 주변에 책도 아마 수십 권은 제가 사가지고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선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감동했던 것은 웬만한 선어록을 읽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 정말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은 그 공부를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용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용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용기가 필요하죠. 특히 화두는 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강조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가 인생이 끝나잖아요. 심지어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죠.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가셨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은 더 그러시죠. 어머님들은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한 삶을 사셨고 또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무렵에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허탈함, 허망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을 위한 그 자식과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려면 이제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발견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삶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의 삶의 자유에 대한 용기, 또 미움받을 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혜를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이 막 나왔을 때 100만 권 이상 아마 팔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열독을 하셨던, 그런데 그때는 하나의 붐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런 비슷한 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저도 더 이 생활선 명상, 가나선의 대중화 운동에 더 확신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던 하나의 좋은 그런 명저였던 것 같아서, 우리 도반님들에게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한번 같이 느껴보십사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혹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강추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나영철 교사님. 예,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덕택에 이렇게 좋은 공부도 할 수 있게 돼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70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70페이지. 그런데 그동안 바빠서 못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원인론에 매몰돼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 목적론, 즉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용기가 났고, 저의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누구를 이렇게 안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자신도 아주 밝아지고 이렇게 열등감이 사라지는 참 좋은 책이다. 저는 이제 이게 오늘 끝났어도 마지막까지 계속 읽어볼 겁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또 간단하게 소감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예, 용기를 내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숙제예요. 네, 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러의 그 주장에 의하면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내가 남을 도우면서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변하자면.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을 하면 지금도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일을 하면서 또는 뭐 가정에서 남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 돕는 일을 하면서 내가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끼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 김은희 도반님 네, 하신 말씀 저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도 이제 참 이게 용기를 가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보통 한두 개씩은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오기가 이제 쉽지 않고, 이제 히키코모리가 정말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문을 열고 나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써 문을 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중도 연기를 배우는 관점에서 책을 보면 좀 시야가 더 넓어지고, 그리고 아까 석순이 강사님이 이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중간밖에 못 읽었는데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내가 나를 바로 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조건 누군가를 도와주는 오지랖도 좀 약간 그 관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칭찬과 뭐 칭찬을 하고 남을 이제 다 애들을 이제 가르칠 때 칭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칭찬과 이제 훈육을 하면서 이게 뭐냐, 수평적인 관계에서 칭찬도 해주고, 훈육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용기를 어떻게 갖느냐에 대해서 아들러를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가나성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제가 좀 하면, 별로 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요. 저도 근데 애기감이 이제 많고, 제가 근데, 이거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봐서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다른 공부를 했으면 제가 강사를 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제가 참 용기가 생겼구나. 그래서 가나성 공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용기를 생기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문장은 이제 이 순간순간을, 지금 여기 순간순간을 이제 춤추듯이 살라는 그 문장이 저는 이제 뭐 가장 여러 좋은 문장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8년 차거든요.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8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순간순간 충실하면서 제가 8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춤추듯이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공부를 하면서 8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막 즐겁게 이렇게 8년을 살아온 건 아니고,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정말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제가 너무너무 큰 그 가방을 제가 메고 있었다면 그 8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 짐을 좀 내려놓아서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작은 배낭 하나를 그냥 편리하게 필요한 대로 메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도바님들은 이제 가나선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뭐 이미 짐이 다 내려놓으신 분들은 저도 희망하건대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좀 춤추듯이 살고 싶다. 이 아들의 심리학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 도바님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춤추듯이 이렇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혹시 백흰 토마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도 예전에 읽었고 다시 읽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러의 그 특징인 이 개인 심리학이라는 뭐 200 몇 쪽인가 어딘가에 한번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슬라이드에 거기에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 근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원론적 가치를 떠난 개인이 나, 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전체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이 가나선하고 우리가 하는 선하고 정말 일맥상통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개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을 과거에 했었는데 우리 선 공부를 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겼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순이 도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걸 듣고 맞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원론적인 거에 집착하는 우리 모든 그 삶에서의 시각을 이 성공부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여기서 저는 보면서, 그 뭐죠? 우리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데, 그 인간관계의 출발점, 시작점이 과제의 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까 김은희 도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일에 굉장히 간섭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것이 나의 과제와 너의 과제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 과제의 분리에서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평등한 수직이 아닌 수평 관계로서 좀 더 행복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아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나오는 공동체의 감각에도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읽어보고 이번 다시 읽어봤지만은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잘 해주셨고요. 아,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또 간단하게라도 발표해 주실 분 계시면 해주세요. 개인적인 네, 이현숙 도반님.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제가 늘 갖고 있는 그 질문인데요.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이 책이 굉장히 그 심리학에서 되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담하는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단계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은희 도반님처럼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의 기법으로 계속 돕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해왔는데 제가 가나선을 하면서 여기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계속 가나선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게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려는 사람을 그러면 이제 뭐 강사님들이 지금 요새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에게 강의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해야 될지 이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불교 신자이신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이 쉬워요. 이게 훅 들어간 것도 좀 알아듣겠고 해서 좋은데 아니신 분들을 불교 용어가 아니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가 여기에서도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존재 원리를 불교의 존재 원리나 여기서 존재 가치, 태어나서 뭘 잘해서 너는 괜찮고, 너는 뭘 잘해서 괜찮고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귀하다라는 게 상담의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기본이거든요. 너무나 불교랑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가나선으로 산 명상으로까지는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짧아서. 그래서 교수님 또는 백희인 강사님, 석순이 강사님, 그의 도반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제 제가 생각에 생각은요, 이게 어떤 장르에서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장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학적인 심리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 여러 가지 불교 심리학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심리학적으로도 되게 유사해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철학서적이나 심리학적인 책이나 불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맥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비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공부하는 게 일단 가나선이라는 타이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여러 아픈 사람들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 발표하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그 불교 언어가 아닌 심리 언어로 전환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면서 사례 그 케이스를 남겨놔가지고 접목을 시켜보는 그 연습을 조금 해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 사람들한테 적용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네, 제가 한 말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기 이현숙 도반님께서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이현숙 도반님 자신의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참선을 깊이 좀 쫙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깊이 들어가겠느냐 하고는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씀 아니셨나요? 아니, 아, 그런 그거였나요? 거는 그거, 네, 네네, 나연 씨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그 그만 부분은, 잡았어요. 네. 지금 이현숙 도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 총무 원장 스님께서 하고 계시는 진우 스님의 그 선명상하고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이현숙 심리 상담사님의 그 의견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보태기가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그 분야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선 심리학 뭐 이런 책도 있긴 있어요.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제 선의 심리학 같은 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들러 심리학도 그런 그 저서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그 상담 오는 분들에게 이 아들러 심리학을 권유해서 어느 정도까지 읽어오고 상담하고 읽어오고 상담해서 자아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발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아들러 심리학 이 책도 좀 권유하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나 사랑의 기술이나 소유냐 삶이냐 같은 책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책도 좀 권유하면서 또 그 상담하시는 분이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책은 그 선의 심리학이에요. 그분이 이제 선과 정신분석이라는 책도 있죠. 선과 관련된 논문도 여러 편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스터디하면서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그게 그 시대 차이도 있고 또 그 사회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지금 대체적인 연령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에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 얘기가 대담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마땅한 책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고 스스로 이제 그거를 아까 누가 권유한 것처럼 케이스를 정리해 나가면서 스스로 조금 연구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중도 연기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이제 깊은 이해랄까 완전한 이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중도 연기를 이해해서 세상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상담하러 오신 분을 봤을 때 혼란이나 의심이나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척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몇 마디 들으면 아, 이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탁 직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중도 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회통이 되고 또 화두에 대한 삼매 체험도 좀 되면 거기에 대한 직관이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고정관념을 떠나가지고 그 상대를 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가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상대를 제대로 보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 내면을 고요히 하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지혜와 통찰을 개발하는 것이 화두선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페이스대로 가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목적은 분명해야겠죠. 내가 그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원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칭찬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의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존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길을 같이 가는 도반에게 격려하고 그 응원하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서로 그 공동체나 좋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현숙 도반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얼추 9시 30분이 됐고요. 더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다음 달 텍스트를 좀 또 결정해야 되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럼 7월 달 텍스트와 발표하실 분을 정하도록 할게요. 어떤 책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교수님이 올려주신 책 중에는 명상과학이 있고, 몰입이 있고, 스즈키 다이제스의 선불교 입문 있고, 또 추천해주신 다른 책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발표 안 하신 분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좀 한번 해보시면 좋죠. 좋아, 뭐, 거기에 거론 안 됐더라도 추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여기 올라오지 않는 책 중에서도 본인이 읽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책이 괜찮아서 한번 같이 의논을 나눠볼 만한 책이 있다 하고 하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실까요? 저기 네. 틱나탄 스님의 그 모든 숲마다 나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님, 그 추천하는 책 저희 톡방에다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정화 도반님 추천할 만한 책 있으실까요? 저는 추천할 만한 책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리스트 중에서는 그 몰입에 관한 책을 한번 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음, 몰입하는
황농문 교수님 몰입이라는 책으로 김정화 도반님이 다음 달 한번 수고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책을 겨우겨우 다 읽고 지금 하고 아, 있는 중이라 가지고 좀 네. 준비하는 게 제가 준비해서 발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 굳이 예, PPT 안 죄송해요. 만드셔도, 제 생각에는 네, PPT를 굳이 안 만드셔도 네, 한번 읽으셨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중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같이 찾아서 음, 읽어주시면서 그 느낌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굳이 저희들 지금 네, 하는 책들을 이렇게 음, PPT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또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저희들 이 네, 책으로 그냥 같이 스터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음, 부분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미 한번 음. 읽어보셨다니까 안 어,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고, 네네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은 어, 했었는데, 예, 읽어볼 네네네 기회가 없었고, 네. 예, 읽어볼 기회가 없어 못 읽어봤는데, 이번에 뭐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저는 이제 뭐 겨우 심화반에 있고 해서, 이게 좀, 속순이 도바님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여기서 뭐 아들러는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교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예, 좀 많이 부담스럽고, 한데, 잘할 수 예, 있을까 싶거래요. 아니요. 석순이 도반님은 아주 저기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 그죠? 맞추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 맞추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잘하시는 분이 하면, 뭐라 그래야, 다른 도반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제가 해서, 될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책을 그러면 몰입으로 하고 네,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네, 어느 쪽에 뭐 몇 쪽 이렇게 해서 같이 해도 되니까 PPT 네, 만드는 거 부담 없이 그냥 진행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도 책 있으니까 책은 제가 같이 올려놓고요. 다음 달은 그럼 7월 7이죠? 7월 6일 되겠습니다. 첫 주니까, 그죠? 음, 7월 6일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으로 김정화 도반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어, 저도 지난달에 그 책 못 읽어봐서 여러분들 발표할 때가 제가 하고 오늘 다시 책을 읽어보고 이번 달 거 대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들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책을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내용 또 많이 소화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자, 그럼 없으시면 모두 건강하시고요. 6월이나 8월 또 황영원에 저희 수련회에서 다시 만날 걸 약속드리고 일단 7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원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교수님. 그 8월 집중 수련은 한번 다시 공지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어떻게 누구죠? 일봉스님 이제 오시는 걸로. 예, 오시는 걸로 하고 우리 명상지도사 모임 네, 집중 수련. 예. 네.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은 또 총무님이 올리시겠지만, 네, 일단 네. 날짜만 먼저 한번 지정할게요. 저희들 지금 6월은 황영화 일정이 있고요. 8월 15일부터 8월 15, 16, 17, 2박 3일은 저희들이 심화 수련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명상지도사반 도반님들은 저희들 명상지도사반 1년 수련회 의무 참석으로 저희들 할 예정이니까 시간들 비워두시고요. 그래서 8월 15, 16, 17 경주 환경원에서 심화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총무님께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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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